먼저 강의를 하기 전에 진실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밝혀지고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지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들은 이제 간단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미친 새끼 다 봤네, 별 미친 새끼 다 봤네,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들이 한 번만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또 이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도 그 발표가 되고 그러면은 강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완전히 원수처럼 됩니다. 그래서 강렬하게 반대를 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져갖고, 이 극소수였던 그 발표자의 내용이 오히려 더 다수로 변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갑자기 그쪽으로 변합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구가 돈다는 이야기 같은 거, 그런 거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갈릴레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도 사람들 생각은 좀 반대했으니까 맨 처음에 받아들일 때는 미친 새끼 다 봤네.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그 맨 마지막에는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프로이드 같은 경우도 똑같았어요. 참.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또 단순한 공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단순한 공식이 아니고, 그것을 누가 말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사회적으로 굉장한 명성을 가지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굉장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예를 들면은 어떤 똑같은 뉴스를 발표를 하는데, 똑같은 어떤 새로운 이론, 그런 거를 발표를 하고 그러는데, 첨예한 과학자가 발표를 했다면, 예를 들면은, 아인슈타인이 무슨 이론을 제시를 했다면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냥 어떠한 과정도 없이, 다 믿어버려요. 아인슈타인이 했다면. 그런데, 똑같은 아인슈타인이 이야기를 했는데, 똑같이 아인슈타인이 이야기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유튜브라든지 이런 개인에서 올리는 것하고, 또는 지방의 무슨 조그만 신문사에서 발표를 한다든지, 지방의 조그마한 무슨 방송국에서, 케이블 TV에서 방송을 한다든지, 또는 무슨 지방의 조금 삼류 잡지책에서 이거를 발표를 한 것하고, 세계적인 어떤 기관, 예를 들면 CNN이라든지 이런 데서 발표를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 진원지, 최초 정보 진원지가 누구냐, 그러니까 누구의 입에서 나온 이론이냐, 이게. 거기에 있을 때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를 통해서 발표를 했느냐,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기관을 통해서 이거를 발표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중요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어떤 주장을, 아무것도 정말 그 세상에 별로 알려지지도 않고 이런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한다면 이거는 100% 무시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은 뭐냐면, 아주 그 분야에서 그 유명한 학자가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이 이렇게 공언을 했다, 그거를 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유명한 학자가 어떠한 기관에서, 그러니까 유명한 학자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그 유명한 학자를 어떠한 기관에서 이거를 그 사실을 공표를 했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무슨 학위 논문뿐만 아니라 뭐 일반적인 논문도 전부 다 그 밑에다가 그 주석을 넣습니다. 그 주석을 넣는 이유는 물론 그 이제 지적 소유권 때문에도 넣습니다. 그거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주석이 많이 달렸다는 거는 그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학자들, 그 다음에 그 학자들이 발표를 했던 그 어떤 책, 그 공신력 있는 회사의 책, 공신력 있는 어떤 그 논문 그 게재 잡지, 그런 것들을 증거를 함으로 해서, 아, 내 말이 진짜다. 이거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걸. 창의적인 생각이란 건 극히 극소수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그 극소수에 해당되는 거를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단이 변해서 나중에 그 주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그 카톨릭에 대해서 이단이었죠. 어마어마한 이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수가 되니까 그게 오히려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게 정통이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론들, 새로운 학설들은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 강의를 하려고 하는 제가 내용은 뭐냐면, 알고 있는 눈에 보이는 세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고, 그 눈에 보이는 세계는 극히 일부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과학이, 제가 현상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현상학이라는 거는 지금 현대의 과학과 철학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고 실증할 수 있고, 감각적으로 뭐 계산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만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이게 과학이라는 게. 그래서 그걸 갖다 현상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이 진실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논리라는 거죠. 논리적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게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하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바로 그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합시다. 지금 예수님이 성경에서와 같이 똑같이 그 예수님이 현실사회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님이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증거를 보이려고 한다 합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그 기적을 일으켰어요. 예를 들면은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든지, 물 위를 걷는다든지, 죽은 사람을 살려낸다든지, 뭐 여러 가지 기적을 예수님이 많이 행하셨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믿을 거냐? 이 이야기예요. 자, 왜냐하면은 현대의 마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난 트릭들이 많죠. 도무지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고, 영상 조작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동시에 이건 할 수가 없는 일이니까, 모든 사람이 1000만 명, 몇억 명이 모여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꺼번에 한 장소에서 모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거는 뭘 한다 해도 영상을 통해서, 텔레비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이걸 할 건데, 그거는 얼마든지 텔레비전에서 조작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믿을 거냐 이거야. 이런 어떠한 것을 한다 해도 아무도 안 믿는다는 거죠. 믿을 게 없어요. 믿지를 않아요, 현대인들은. 그래서 이걸 논리로밖에는, 현대인들은 믿는 게 오로지 논리예요, 논리. 논리적으로 이거를 논리 정연하게 설명하면은 현대인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우주 공간에, 이게 지구 상공에 엄청난 UFO가 막 떠다니고, UFO가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우주인을 실제로 만났다는 사람, 또 만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다는 사람들 주장이 아무리 떠들어도, 그리고 우주인과 만나고 우주인과의 뭐 대화를 통해서 선진 기술들을 아무리 전수받았다고 하고, 선진 기술과 옛날의 역사들을 아무리 전수받았다고 하고 사진들을 제시하고 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런 걸 믿지를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 전혀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크롭서클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루 저녁에 밀밭에 어마어마한 크기의 어마어마한 크기의 기하학적인 도형들이 찍혀요. 그 디자인들이 어마어마한 크롭서클이 이렇게 생기고 그러는데, 이것들을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 춘천 쪽에서 크롭서클을 인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자원으로서 인위적으로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만든 것도 있어요. 그런데 TV에서 TV란 매체는 대단한 매체인 거예요, 이거는. TV란 매체는요, 사람을 너무너무 쉽게 속여버릴 수 있는 매체가 바로 TV예요. TV에서 이 인위적으로 만든 이거를 촬영을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거 누가 만들었냐? 그러고 추적해보면은 인위적으로 자기네들이 만들어놓고 이걸 찍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내보내면 사람들이 이거는 전부 다 아무리 우주인들이 와서 만들었어도 TV가 다 장난을 쳐버리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죠. 지금 야 이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왜? 이렇게 다 장난을 쳐버린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UFO가 떠 있어도 TV에서 다 장난을 쳐버리고, 뭐든지 간에 이 매스미디어에서 장난을 쳐버리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믿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적이고 뭐고 실물을 보여줘도 절대로 믿질 않아요, 사람들이. 유일한 방법이 논리예요, 논리. 뭔지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인간은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어요. 세포들이 연합한 군체예요. 군체란 말은 좀 더 설명할게요. 여러분들이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의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 뭐 너무 흔한 책이니까 보셨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이 양반은 무신론자예요, 완전히. 무신론자이지만, 자, 이 양반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대부분의 생물학자들이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고 있느냐면, 현재, 인간의 세포는, 자, 핵과 미토콘드리아로 되어 있어요. 뭐, 다른 것들도 있지만, 중요한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와 요거를 진핵세포 생물이라고 그러죠. 자, 핵을 가진 세포예요. 이 세포와 공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존재가 따로 있었고, 요 존재가 따로 있었는데 서로 공생관계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포끼리 공생관계라는 거예요, 이게요. 진핵세포 생명체하고. 그런데 이 60조 개의 세포들은 어떻게 활동을 하냐면은,
60조 개의 세포 하나하나가 생명체예요, 이게. 세포 하나하나가 생명체입니다, 이게. 세포 하나하나가 생명체고, 이 세포 조직들은 피부세포, 예를 들면 간세포, 뇌세포들이 각각의 기능이 다 틀려요. 기능이 다 틀리고 이 세포들이 모여서 장기를 이루어요. 장기를 이루어서 활동을 해요, 이게. 그 각각의 생명체예요. 60조 개의 생명체란 말이에요. 60조 개의 각각의 생명체인데 이 각각의 생명체가 60조 개가 연합을 한 관계예요. 연합을 했어요. 그런데 60조 개의 생명체는 각각의 생명체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세포 하나도 서로 연합한 관계예요. 두 개의 생명체가. 그렇지만은 이 60조 개의 생명체가 60조 개나 되는 어마어마한 생명체가 이들의 생명을 연장하고 이 생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통일된 명령 체계가 있어야 살아요. 이 명령 체계가 뭐냐면 뇌예요, 뇌. 뇌라는 것이 이 장기들의 세포에 모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뇌라는 것이. 그러니까 인간의 실질적인 인간의 정체성은 이 뇌를 연구하면 되는 거예요. 뇌가 인간의 실질적인 정체성을 대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정보론이 뭔지부터 이야기를 합시다. 현대 사회에서는 정보라는 단어, 정보론이라는 건 뭐냐면요. 정보라는 이 용어 하나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도 설명 가능하고 우주에 대해서도 설명 가능하고 자연현상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모든 설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이론이 정보론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아까 정체성이 뇌라고 그랬는데 인간의 정체성은 뇌를 알면 알 수가 있어요. 정체성은. 그런데 이 정보가 왜 중요한 문제가 되었냐면은 인간의 뇌가 말이에요. 뇌는 물질이에요. 물질로 구성된 건데 자연계의 어떤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상이란 말이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어떤 현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는 거는. 그런데 추상적인 건 형태가 없고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추상적인 개념들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물질과 서로 연결이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어떻게 그거에 물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 가운데 요거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정보라는 거예요. 정보. 그래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 거죠. 지금 이 물질과 추상적인 것, 물질과 추상적인 것이 이렇게 정보에 의해서 가운데 정보에 의해서 서로 소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정보라는 것은 물질도 아니고 비물질도 아니죠. 이거는 뭔가가 이 정보를 정의할 수가 없어요. 현재 상태. 비물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닌 거예요. 물질도 아니. 비물질과 물질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에너지하고 같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에너지는 이꼬르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아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요로 치환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교량 역할을 하는 게 정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라는 걸로 모든 현상을 설명하고 있어요. 의학의 예를 들자면은 자, 암세포라는 게
제가 전에도 설명했지만 암세포라는 거는 세포가 이게 성장을 하면은 먹이를 먹어갖고 세포가 커지면은 여기 핵에서 염색체가 자기 복제를 해요. 복제를 합니다. 복제를 해가지고 요게 둘로 나눠져요. 자, 큰 것과 조금 더 작은 걸로 나눠져요. 그런데 요쪽으로 둘로 나눠지는데 한쪽은 독소라든지 찌꺼기를 이쪽으로 다 몰아넣습니다. 한쪽으로 다 몰아넣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안에 있는 복제 과정에서 여기 안에는 뭐가 입력이 되어 있냐면 자살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살하도록. 그런데 요게 살아버리는 거, 이 복제 과정에서 복제가 잘못된 거죠. 정보의 복제가 뭔가 돌연변이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요게 살아버린 거죠. 요걸 이제 그래서 요게 자살하도록 하면서 요게 다시 깨끗하게 되는 거를 리플레시먼트라고 그러는데, 이 리플레시먼트 과정에서 이 정보 복제가 잘못돼 가지고 이게 살아버린 걸 이거 암세포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정보가 뭔가 잘못된 것이에요. 자, 류마티스라는 건 뭐냐면은, 류마티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거 잘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게 관절이에요. 손가락 관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손가락을 우리가 많이 쓰게 되면은, 손가락을 자주 쓰게 되면 손가락 근육이라든지 여기 관절 부위에 세포들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라는 거는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은 그거의 에너지원들이 모두 뭘로 분해가 되냐면 결국에는 포도당으로 분해가 돼요. 포도당으로 분해가 돼요. 포도당으로. 맨 마지막으로는. 그래갖고 포도당으로 분해가 된 게 핏줄을 타고 여기 내려오는 거예요. 핏줄을 타고 내려오면서 여기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요거를 태우는 겁니다. 포도당을 태우게 되면은 여기에서 에너지가 나오죠. 이때 태울 때 뭐가 필요하냐면 산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피가 산소를 여기다 공급을 하는 겁니다. 이걸 포도당을 태우기 위해서 공급을 하는 거예요. 산소를. 포도당을 태울 때 포도당이 타려면은 산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을 태울 때 필요하기 위해서 산소를 공급하고 이 피가 포도당도 같이 여기다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어느 다른 곳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사용하고 필요로 하는 그 위치의 세포에서 만들어져요. 에너지란 건. 그러니까 이 손가락 근육을 사용하고 있다면, 손가락 마디 근육을 많이 사용한다면은 이 손가락 마디 근육에 있는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한 거예요. 거기서 직접. 그러고 나면은 여기에서 사용하던 이제 여기에서 포도당을 태우고 나면 찌꺼기가 나와요. 찌꺼기라든지 여기에서 자꾸 무슨 독소가 생긴다든지 뭔가 피로물질이라는 게 생겨요. 피로물질이 생기는데 이거는 그냥 요 세포에 우리 몸에 커다란 해를 주는 게 아니에요. 이 피로물질은 해를 주는 거 아니고 우리 아군인데, 우리 면역세포가 있어요. 대표적인 면역세포가 이제 백혈구죠. 면역세포들이 요거를 적인 줄 알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피로물질을 적인 줄 알고 공격을 해가지고 그냥 아군끼리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아군끼리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오인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보 착오로 인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군끼리. 그래서 여기에 공격한 결과 여기에 시체들이 쌓이면 그게 고름이 생기는 거죠. 염증을 일으켜요, 염증을. 이게 류마티스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정보 그걸로 착오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보론에서는. 정보라는 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당뇨병은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원인 때문에 생겨요. 그러니까 당뇨병이 생기면 사람들이 인슐린 주사를 맞는데, 인슐린이 처음부터 아주 적게 나온다든지 또는 아주 적게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하고, 또는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뭐가 정보체계에서 교란이 일어나는 경우예요. 둘 다 똑같이 인슐린이 필요를 해요. 저는 뭐 의학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의학에 관해서 뭐 저는 정말 몰라요. 모르지만은 이거는 이 정도는 이제 상식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가 있죠. 상식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세포라는 거는 어떤 세포는 항상 생명체라는 건요, 그 외부와 세포 내부가 뭔가 다른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이 생명체의 내부를 보호하기 위한 막이거든요. 이게 세포막이란 게. 원형질 막까지 이런 것들이 생명체의 내부를 보호하기 위한 막인데, 여기에는 이 내부에서 꼭 필요로 하는 거는 통과를 시키고, 내부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거는 여기 절대 못 들어오게 방어막이에요, 이게요. 방어막인데, 여기에, 아까 포도당을 싣고 왔어요. 포도당을 지금 싣고 왔는데, 이제 혈액이 이제 포도당을 싣고 와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려면은, 내가 여기에 이제 예를 들면 초인종 장치가 수없이 많아요, 이게. 초인종 장치가 많은데, 이 초인종 장치를 눌러야 해요. 띵동, 띵동. 나 포도당 왔어. 문 좀 열어줘. 그러면은 여기 안에서 알고는 포도당을 통과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포도당이 안으로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띵동띵동 누르는 일을 누가 하느냐면 포도당이 하는 게 아니라 포도당하고 같이 이렇게 따라온 인슐린이라고 하는 게 포도당 요거를 누르는 일을 해요. 초인종을 누르는 일을 인슐린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요 스위치들이 두 개 중에 한 개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계속 고장이 나버렸어요, 이게. 그래갖고 띵동띵동 눌러도 초인종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문을 못 열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의 인슐린이 두 분자가 여기를 이렇게 눌렀는데, 원래는 두 개의 포도당 분자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밖에 못 들어가는 거죠. 하나만 통과를 시키니까. 그러니까 포도당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된 거예요. 여기 내부에서는 부족하니까 혈액 속에서 들어가지 못한 포도당이 나무 돌아가는 거죠, 이제. 반대로. 그래서 인슐린을 투여를 해주면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인슐린을 투여를 해주면은 인슐린이 사방군데 있는, 인슐린이라는 게 사방군데 있는 초인종을 누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사방군데 있는 초인종을 누르니까 그 통로에 여기 고장난 것도 누르고 고장 안 난 것도 누르니까, 그러니까 그 틈을 통해 가지고 포도당이 여기 안으로 내부로 들어가 가지고 힘을 낼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세포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여기 포도당을 태워가지고 힘을 내니까. 예? 그러니까 이 포도당이 들어갈 수 있는 여기 정보가 고장이 난 상태예요. 정보가 지금 이것도 정보의 오류 상태로 일어난 거예요, 지금요. 옛날에는 이 당뇨병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개걸병이라고 불렀어요. 개걸병. 그러니까 그냥 걸신 들린 사람들처럼 엄청나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걸병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어떤 부위에 활동을 하면은 거기에서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포도당이 필요한데 포도당이 안 들어오니까, 여기는 이제 그 세포는 왜 안 들어오는지 이유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세포가 뇌한테 SOS를 치는 거지. 야, 이게 그 에너지가 없다. 지금 빨리 포도당 좀 보내달라. 그러니까 뇌에서는 뇌에서는 그 정보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거예요. 그게 왜 에너지가 세포 속으로, 그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야, 이게 뭐가 에너지가 부족한 모양이다. 이게 먹거리가 지금 부족하니까 빨리 먹어야겠다. 그런 정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먹게 되는 거죠. 아주 막 탐욕스럽게 뭘 먹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되풀이 되는 거죠, 그게. 당뇨 환자들이 비상으로 가지고 다니는 게 항상 사탕이거든요. 설탕이에요, 설탕. 그러니까 이제 음식물을 먹으면은 이게 이제 소화를 거쳐가지고 포도당으로 변해야 하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이 설탕은 금방 녹자마자 금방 변해요. 이게 이제 포도당으로. 금방 변하니까, 몇 가지 과정을 안 거쳐가지고 금방 포도당으로 변하니까, 이게 이제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혈당을 많이 떨어뜨려 놓으면은, 이게 몸속에 있는 그 세포 속으로 여기 당이 들어갈 확률이 떨어지게 되니까, 어떤 자궁관 그런 부위를 뇌라든지 팔이라든지 다리라든지 이런 필수적 운동을 해야 하는 부분에 포도당이 공급이 안 되는 현상인 거예요. 갑자기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급조적으로 그거는 빨리 그 포도당을 거기다 투여를 해줘야 하니까 사탕을 먹는 겁니다. 보다 더 많은 포도당을 늘려고 이게 일시적으로 갑자기 그 혈당을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정보 체계의 오류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 의학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정보라는 이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이제 그게 정보론인 거예요, 지금. 네. 에너지라고 그랬는데 에너지는 이꼬르 생명이에요, 생명. 에너지는 이꼬르 생명이고 에너지는 이꼬르 물질이고 에너지는 정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그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존재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역학으로 따지면은 모든 마이너스 273도 마이너스 273도인가 여기에 이제 그 절대 온도인데 요 절대 온도라는 온도는 없어요, 우주에. 왜냐하면 K3도라는 우주에 이 온도가 있단 말이에요. 평균적인 온도가. 그러니까 요 밑에의 온도는 우주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전부 다 생명체예요. 전부 다, 모든 존재는. 그런데 생명체의 특징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막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체의 특징은 세포막이 됐든 무슨 막이 됐든 이 막을 가지고 있는데, 원형질 막이 됐든 무슨 막이 됐든 이 막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외부와 내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내부는
이것만이 외부와는 다른 특질을 가지고 있어요. 특질을. 요 특질을 뭐라고 그러냐면 정보의 조직화라고 그래요. 조직화. 이 정보의 조직화를 다른 말로 하면은 패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어떠한 것도 이 세상에 개성이 없는 것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개성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것만이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정보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정보 패턴, 이게 이 정보 패턴을 갖다가 의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식. 그러니까 모든 존재에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의식이. 자, 예를 들면은 비눗방울이 있는데 비눗방울은 참 대단해요. 그러죠? 참 대단한 거예요. 비누하고 물하고 이렇게 합해놓은 혼합액이란 말입니다. 그 혼합액에다가 뭐 철사를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그거에다 바람을 후 불면은 완벽한 구 형태의 것들이 순식간에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져 막 나온단 말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비눗방울이. 이 비눗방울들은 비눗방울을 이루는 세포 하나하나들이 야! 우리 손잡자! 동그랗게 만들자!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비눗방울은 무슨 비누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생물이고 말이에요. 예? 인간의 생각으로 그건 무생물이고 뭐는 생물이고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아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소금 바닷물을 떠다가 이거를 말리면은 증발을 시키면은 소금이 이러한 입자의 형태로 딱딱딱딱 소금지 분자끼리 모여요. 다. 이 분자끼리 모일 때 소금 분자들이 상의를 하는 거예요. 야, 손잡어. 우리 손잡자. 이렇게 만들자. 그래갖고 지네들끼리 딱 만드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패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패턴. 정보 패턴이에요, 이게. 그런데 아까 의식이라는 거는 뭐냐? 의식이라는 거는 외부에 어떤 자극이 전해졌을 때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외부의 자극에 대한 반응을 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 의식은 매우 단순하죠. 정말 단순하죠. 왜? 자극이 있을 때 항상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요. 어떤 자극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눗방울은 바늘로 콕 쥐시면 어때요? 빵 터지는 거예요. 외부 압력이 못 견뎠을 때는 빵 터지는 게 비눗방울이라고요. 이게. 그리고 여기 물방울 같은 경우에 물방울이 무중력 상태에서는 구를 이루어요. 이렇게 똑같이 비눗방울처럼 구가 돼요. 여기는 안에 까타가 있죠. 무중력 상태에서. 왜냐하면은 무중력 상태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가장 좋은 수단인 거예요, 이게. 이게 소금이라는 것도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는 가장 좋은 수단인 거예요. 이렇게 쌓아지는 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도. 근데 중력을 받는 입장에서 물은 어떻게 되냐면 수평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온도가 0도로 내려가면은 또 얼음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이 온도에 따라서 또는 뭐에 따라서 자기가
정보, 패턴화한 어떤 패턴화한 정보에 의해서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감히 누가 무생물과 생물을 구별할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프랑스 해변에 그 어떤 연체동물이 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지렁이 같은 연체동물이 사는데 해변에, 그러니까 바다 속에서 사는 거예요, 바다 속에서. 어마어마한 바다 밑바닥에 어마어마한 게 수억 마리의 연체동물이 이렇게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쫙 고개를 내밀고 이렇게 반드시 서 있어요, 밑에. 반드시 서 있다가 요 동물을 잡아먹고 사는 물고기라든지 뭐가 한 마리 쫙 나타나면은 이 수억 마리 되는 이 연체동물이 동시에 0.1초도 뭐 안 걸리고 동시에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져요. 그리고 다시 일어설 때도 한없이 있어서는 게 아니라 동시에 벌떡 일어섰다가 동시에 팍 없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이 서로 신경조직도 연결이 안 돼 있고 아무것도 따로따로 완전히 분리된 개체인데 이 존재들이 마치 완벽하게 하나의 존재인 것처럼, 마치 하나의 생명체인 것처럼 그렇게 동시에 일어섰다가 동시에 앉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군체라고 그래요, 군체. 이것들을 군체라고 그러는데 이것들을 무엇인가 인간이 아까 60조 개의 세포를 누가 조정을 하고 있느냐면 인간은 뇌가 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뇌가 60조 개의 인간의 세포를 조정하고 있듯이 무엇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정신이 무엇인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외부의 어떤 정신이 이것들을 컨트롤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설명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 설명.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걸. 이차크 벤토프라는 사람이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는데 그 쾌종식이에요, 이게. 어렸을 때 이런 식의 벽식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시계 점포에 가면은 이것들이 막 벽에가 나란히 붙어 있죠. 그런데, 자, 시계가 똑같이 시간을 다 맞춰놨어요. 그래갖고, 이 시계는 같은 회사에서 예를 들면 같이 나온 거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 시계의 불알이 추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해놨어요. 자, 여기서 똑딱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시계 추가 이쪽으로 이렇게 전부 다 이쪽에서 똑딱 하도록 해놨는데, 한 개만. 그 중에서 뭐 어떤 게 좋은 거 하나만, 이쪽에서 반대로, 이쪽에서 똑딱 이렇게 하게 맞춰놨어요. 이렇게 맞춰놓고, 시계가 매우 정확한 시계라고 합시다. 아주 정확하게 더 똑같이 움직이는데, 이렇게 맞춰놓고, 다음날 보면은, 이 시계가 어떻게 가고 있느냐, 여기, 이 추가, 다른 것하고 똑같이 이렇게 움직여요. 분명히 그 전에는, 자, 요거 4개의 추는 왼쪽에서, 자,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여기 4개의 추가 왼쪽으로 가 있을 때, 저쪽은 오른쪽으로 가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일부러 그렇게 조정을 해놨단 말입니다. 아니, 근데, 다음날 아침 보면 전부 다 똑같이 한쪽으로 다 똑같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반딧불이라는 것이 요즘에 많이 귀해졌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천연기념물로 막 우리 되고 그랬는데, 사실은 반딧불이가 아직도 많이 있어요. 조금만 깊은 산 속에,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여기 반딧불이 애벌레 때 이게 이제 다슬기를 먹고 사니까 다슬기가 자라는 이런 그러한 거기에 냇가가 있는 산 속에 가면요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반딧불이가. 그런데 이 반딧불이가 이제 깜깜해지면은 반딧불이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요 뒤에 있는 빛이 이렇게 깜빡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불이 이렇게 켜져 있는 게 아니라 불이 상당한 시간이 몇 초 깜빡 이러는 거예요. 이 반딧불이가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반짝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는데 어떤 벌레는 여기에 순서가 여기에서 반짝 쫄고 여기 3분의 2 지점에서나 또 여기서 반짝 그래갖고 안 맞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숲속에서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막 이제 어둡기 시작했을 때, 반딧불이가 나타나기, 막 반짝거리기 시작했을 때의 불빛은, 요게 일률적으로 모든 반딧불이가 이렇게 한꺼번에 빛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 멋대로 반짝반짝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멀리서 이제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반짝반짝 계속 막 이렇게 막 정신이 없게 계속 무작위적으로 무질서하게 반짝이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한 2시간만 지나보세요. 2시간이 지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이게들이 일제히 똑같이 모든 숲속에 있는 반딧불이가 마치 하나의 생명체인 것처럼 반짝 그렇게 반을 하고 있어요. 놀라운 현상이에요.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리듬 편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반딧불이와 아메바와 인간의 차이는 뭐냐면은, 이 아메바는 단세포 생명체예요, 단세포 생명체고, 이건 인간은 60조 개의 세포가 연합을 한 거예요. 군체예요, 군체. 60조 개의 세포들이 연합한 관계고, 얘는, 아메바는 나 독립적으로 사는 게 더 유리하다고 그거를 선택한 존재이고 독립적으로 산 존재이고 요거는 인간은 60조 개가 합해갖고 사는 게 더 유리하다고 이거를 선택한 존재예요. 반딧불이는 곤충들은 이것과 아메바와 인간의 중간을 선택한 존재예요, 중간. 그러니까 누가 더 발달돼 있고 누가 더 덜 발달돼 있는 건 그런 차이는 없는 거죠. 그런 차이는 없는 거예요. 누가 더 발달돼 있고 누가 더 덜 발달돼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인간도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막 집단 생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산속에서 혼자 사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선택한 거예요. 나는 이게 더 사는 게 편리해, 삶에 있어서. 이렇게 선택한 게 나는 독립적으로 사는 게 편리해. 나는 이렇게 하는데 더 유리해. 이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느님의 모든 존재는 하느님의 7 성령이라 그랬어요. 무생물, 광물질, 식물,
동물, 인간, 천사, 뭐 이런 존재들, 일곱 개의 존재들이, 예? 모두 다 하나님의 일곱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모두가 하나님인 거예요, 모두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무생물도 하나님인 거예요, 무생물도. 하나님은 일곱 성령이야. 하나님은 모습인 거예요, 전부 다. 어떤 존재가 더 위고 아니고 어떤 존재가 아래도 없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똑같은 거야. 인간이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바닷가에서 조개를 잡았어요, 조개를. 조개를 잡아가지고 중국 대륙의 중앙에, 대륙의 중앙에 실험실로 가지고 갔어요. 거기에다가, 자, 이렇게, 이제 바닷물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조개가 살던 환경처럼 비슷하게 해줬다 합시다. 여기 뭐 모래도 좀 깔아주고. 아, 그러면요, 이 조개가 저수간만에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입을 벌리는 거예요. 입을 벌렸다, 오물렸다, 먹이 활동을 했다, 안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수간만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냐면 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달 때문에. 달에 완벽하게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달이라는 위대한 정보 근원지가, 정보는 정신이라고 그랬으니까, 달은 하나가 정신인 거예요. 위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곱 성령 중에 하나가 광물질이에요. 물질이에요, 그냥. 흙이야, 흙. 무생명체예요. 이것도 일곱 성령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달도. 흙덩어리도. 지구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이아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구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태양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태양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습니까?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태양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태양 때문에 지구 온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그러는데, 아, 태양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구 온도가 태양 때문에 낮아져가지고, 겨울철이 되면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안 해도 나무들이 전부 다 성장을 멈추고 전부 다 움츠러들고 나뭇잎을 다 떨어뜨리고 그러는 거예요. 날씨가 추우면은 누구보다 우리 사람들보다 옷을 입어라 마라 할 필요가 없죠. 날씨가 추우면은 누구든지 두꺼운 옷을 입는 거예요. 날씨가 더우면 옷을 벗는 거고. 그러니까 태양이야말로 어마어마하게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뿐만 아니라 무생명체까지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 어마어마한 정신이에요, 태양은. 태양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정보 근원이라고. 정보예요. 어마어마한 정보.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론을 이야기를 했는데, 천지인삼위일체라는 게, 천지인삼위일체가 뭐예요? 천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지는 뭐냐면, 천체를 말하는 거예요. 태양, 달, 이게 전부 다 땅 아니에요. 이 땅이란 건 지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천체를 말하는 거예요, 천체. 이건 사람이죠. 인간과, 그래서 성령이 있는가 하면 인격의 모습으로 나타난 존재가 있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존재가 삼위일체예요. 그게 또 하나는, 이 삼위일체 중에 하나는 천체인 거예요, 하늘에. 태양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주론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주론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의미가 없는 어떤 행위라든지 의미가 없는 노래라든지 그런 건 없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이런 노래도 있고, 윤동주 시에 보면 별 하나 나 별 둘러둘 그러기도 하고, 예? 또 성경에도 예수님이 태어날 때 무슨 예수님 별이 하늘에 징조가 별이 따라와고 목자가 찾아오고, 예? 또 삼국지 같은 데 보면, 제갈공명이라든지 전부 다 술사들이 전부 다 하늘에 별을 볼 줄 알고 딱 보고, 하늘에 어떤 별이 떨어지면 어떤 장군이 죽었구나. 어떤 별이 별빛이 약해지면, 누가 지금 세력이 약해졌구나. 그거를 전부 다 별로 봐고 그런 이야기들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써졌어요, 그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있는 어떤 자기의 별들이 다 있어요. 하나하나마다, 한 사람마다 자기의 별이 다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하고 사이클이 완전히 일치되는 그러한 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별들과 또 그 사이의 어떤 천체가 또 있어요. 어마어마한 큰 천체가 그 별과 일치되는 상위의 천체가 또 있어요. 그런 별들과 뇌파로서 다 규신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인간은 그래서 신인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천지인 삼일체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이 7개의 체로 되어 있는데, 인간의 육체 바로 외곽에 있는 육체가 겹쳐져 있는 또 다른 육체를 갖다 아스트랄체라고 하거든요. 그 아스트랄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별이란 뜻이에요, 그게. 그걸 성기체라고 하거든요, 그걸 해석을 할 때. 그래서 인간과 별은 떼놓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태양만한 크기의 존재의 어마어마한 존재가 있는가 하면, 성령이 있는가 하면, 그보다 덜 큰, 예를 들면은, 은하계만한 어마어마한 존재가, 더 큰 어마어마한 존재가 있겠죠. 은하계만한, 은하계의 정신만한 게 있단 말이에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위대한 존재가. 그리고, 지금 현재 우주라고 말하는 창조라는 어마어마한 존재가 또 있다는 거죠.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것은 몇억 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리고 대우주 앱솔루텀이라는 이 앱솔루텀에 해당하는 또 다른 인격체의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삼위일체론이에요, 그게. 천지인 삼위일체론. 들이 월경하는 것도 전부 달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달과. 달의 주기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지금요. 태양과 달이. 근데 태양과 달만 영향을 미치냐? 태양과 달보다 더 영향을 미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등은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쳐요. 이 존재들은. 더 멀리 있으면서도 태양계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연결되어 있겠어요.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존재들과 인간들은 서로 공명하고 있는 거예요, 공명. 이 별들과, 그러니까 컨시더를 이렇게 쓰나? 여기 시더는 별이라는 뜻이니까 콘은 함께 한다는 뜻이고, 근데 생각한다는 말은 별과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별과 함께 한다.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별과 함께 하는 거예요. 별과 함께 하는 거. 이 공명한다는 거는 우주로 우리가 생각 뇌파에 의해서 끊임없이 쏘아보내요. 그런데 이
파장이 이런 별들과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명왕성이나 해왕성, 천왕성도 파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고유 파장들이 있어요. 이 파장해 가지고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들이 보내는 파장이 우리 인간을 지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가이아라는 거, 지구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듯이 지구는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우리 마고 여신이 누구냐? 마고 여신이 지구 여신 아니에요, 지구 여신. 지구 자체가 마고 여신이에요, 지구 몸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동양에 사주팔자라는 게 있는데, 사주팔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 기둥에 8글자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은 뭐 갑자년, 을축에 병인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병인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아무거나 썼죠. 정유일. 그러면은 여기 생년, 생월, 생일, 생시예요. 4개의 기둥 아니에요. 그래서 사주예요, 사주. 8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사주팔자잖아요. 근데 여기 다 뭐냐면은 하늘의 별이에요, 별들. 별과 별자리의 관계예요, 별자리. 별과 별자리의 관계야. 이게 점성술이에요, 똑같은 게, 사주팔자가. 사주팔자도 점성술이고, 서양의 점성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자기의 뇌파와 공명하는 이 별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뇌파와 공명하는. 그 공명하는 별들의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이게 미신이라고 다 그러는 거. 과학이 뭔 줄을 몰라. 지금 현재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과학은 엉터리 과학이에요. 이게 진짜 과학인 거야. 예를 들면 주역, 동양의 최고의 역이라는 주역이라는 게 주나라의 역이 아니에요. 주나라의 역인데 이 역이라는 글자는 태양과 달이에요. 태양과 달. 해와 달이 돌아가는 이치야. 그것도 점성술인 거예요. 다. 주역도 점성술. 모두 다 점성술인 거야. 그래서 점성술을 뭐라고 그랬냐. 옛날에는 점성술을 제왕학이라고 했어. 제왕학. 왕들만 공부하는 학문이에요. 왕들이 제왕학이야. 학문의 제왕이라고 했어. 학문의 제왕. 반대로. 학문의 제왕이라고 했다고. 모든 학문의 왕이에요. 점성술이. 그래서 옛날에는 천문, 상통 천문하고 그랬잖아요. 아, 천문이 뭔데? 천문 점성술 말한 거예요. 점성술. 천문학이. 천문학이 모든 학문의 기본이라고요. 천문학이. 점성술이. 근데 이거는 과학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과학자들이 이건 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문학과는 있어도 점성학과는 없어요. 뭐 세상이 이렇게 엉망돼버린 거야. 엉망돼버린 거야. 진짜 학문은 학문이 아니라고. 사실은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똑같지만, 하늘의 일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뭐, 이게 이제 대목인데, 항상 하늘의 일이 먼저 있는 거예요. 하늘의 일이 이 천체 현상으로 먼저 있고 나서, 그것이 우리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구에서. 항상 하늘의 일이 먼저 징조가 보여지는데 이 시간차를 해석하는 거는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어요. 현재 시간차를. 왜냐하면은 지금 하늘에 태양이 지나는 황도대하고 그 지구에서 관찰되는 실제로 이제 태양이 이제 그 태양이 지나는 길은 23.5도나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23.5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시간을. 그거를
점성술을 오랫동안 뭐 교회에서도 점성술을 미신이라고 탄압을 해오고 과학에서도 점성술을 탄압을 해오고 그러니까 점성술이 오랫동안 핍박을 받아가지고 정말 대단한 학문이 점성술이에요. 근데 점성술은 양쪽에서 다 탄압을 받은 거예요. 교회에서도 탄압을 받고 이게 과학계에서도 탄압을 받고 그래갖고 점성술이 완전히 겨우 명맥만 이어왔기 때문에 점성술이 발달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요. 구약 야훼에 대해서는 그 정체라는 제목으로 이미 그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다시 한번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 가면서 점성술적으로 이거를 자세하게 풀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점성술로서 한번 간단히 설명합니다, 이거. 이거 몇 주 뒤에 그 점성술로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절대로 그렇게 말씀해서는 안 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자세히 나중에 시간을 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정보라는 게 정보 크기라는 거는 곧바로 영혼의 크기예요. 정보와 영혼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러니까 정보는 에너지고 에너지는 물질이고 이게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도 작은 아까 태양신이 있는 거예요. 태양신이 있고 달신도 있고 다 있겠죠, 당연히. 이게 없으면 안 되지. 왜? 태양 정보에 의해서 태양이 쏟아지는 정보, 달이 주어지는 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존재가 지배를 당하고 살아가는데 그 신이 없다고요? 이건 말이 되는 이야기. 말이 안 되는 것들만 말하고 있는 게 현대 과학이라고. 그게 과학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신이 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신 외에 정말 대단한 신들이 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신이 또 있다는 거죠. 고대 신화에 태양신이 나오는데 태양신이 최고 신이 아니죠. 항상 보면 태양신 위에 더 높은 신들이 있어요. 은하계의 신이 있고, 은하계의 신 위에서 우리가 창조라고 부르는 우주신이 있단 말이에요. 우주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앱솔루텀이라는 대우주신이 있어요.